오늘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8번째 방송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6번째 방송이고요. 오늘 소주제는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밝혀지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첫 번째 13장 말씀 우리가 한 몇 시간 동안 알아봤잖아요, 몇 번.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한 짐승, 이 도대체 누구냐를 알아볼 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알아보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짐승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작은 뿔의 정체가 뭐냐 이걸 같이 한번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그 하나하나 알아보는 과정 중에 이 작은 뿔이 11가지가 있는데 특성이 이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세력이어야 합니다. 나라나 세력. 그래서 그 나라 세력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환권이다. 로마 교환권이 이 11가지에 모두 만족하는 작은 뿔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환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환권이 한때는 거의 죽었지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와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는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 중세기 동안에 일어난 그 로마 교환권을 말하고요. 또 로마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다시 살아난 짐승. 그래서 현재의 바티칸의 교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나 그 모든 행위는 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이 짐승, 바티칸의 교환권은 아마 더 크게 역사를 할 겁니다. 그 역사는 반복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기 1000년 동안에 이 황제, 그 당시에 권력과 경제를 장악한 이 황제와 그 다음에 또 교환권, 이 교환권도 역시 만만치 않았죠. 권력과 경제, 종교를 장악하는 서로 연합을 통해서 중세기 1000년 동안 유럽을 통치했어요. 그러면서 어땠냐면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 특별히 이제 성도들을 핍박을 많이 했고요. 박해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이죠. 재산도 압류하기도 하고 또 투옥을 시키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는 늘 반복된다. 그래서 현재도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의 교환권과 현재의 어떤 정치 세력이 연합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연합을 통해서 죽었던 짐승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역시 연합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작업한 거를 우리가 지난 방송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교환권이 첫 번째 짐승이고요. 현재 정치 세력, 연합하는 정치 세력이죠. 이게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과연 누구냐? 근데 알겠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은 수시로 변해봤어요. 중세기 때 여러 황제들, 또 때로는 이 황제가 강하면 이 황제와 연합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왕권이 가면 이쪽 개혁하기도 하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그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 도대체 누굴까? 오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또 다른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짐승이 첫 번째고 두 번째란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땅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 첫 번째 짐승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린 양같이, 자, 어린 양 같다는 말은 어린 양은 누굴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순한 뭐 이런 신앙이 있는 뭐 기독교 정신이 있는 그런 뜻이죠. 두 뿔이 있다는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두 개의 각기 다른 권세가 있다. 또 용처럼 말하더라.
이 용처럼, 용이 뭘 말합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그 사탄 마귀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뭐 사탄이 가장 잘하는 말이 거짓말, 참소하는 말, 또 호령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제 아주 힘있게 이런 걸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자, 먼저 나온 짐승 누구죠? 그렇죠. 첫 번째 짐승은 교환권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이 뭡니까?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죠? 교환권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연합하는 관계 또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환권의 시녀처럼 하는 나라, 세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게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이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세력은 이런 이적도 행하고 또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안에서 그런 세력이라고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가래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현재 교환권이죠. 교환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현재 교환권을 모든 종교 우두머리로 세워라. 그들에게 권위를 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숭배하라. 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는. 그를 섬겨라 라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이어서 그가 두 번째 짐승이죠. 권세를 받아 그 짐승, 현재 교환권이에요. 첫 번째,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같은 말이죠. 아까 생기도 주고 그 짐승의 우상을 또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똑같아요. 중세기 때, 그죠? 중세기 때 여러분 교환권의 힘으로만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고문하고 투옥도 하고 죽일 수 없어요. 같이 그때 당시에 권력이 있는 이런 정치 세력과 연합이 되어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현재 교환권과 연합하여 자신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을 박해하는, 이걸 말합니다. 그가 두 번째 짐승이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 현재 교환권이에요. 현재 교환권의 이름이나 또는 그 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뭐냐? 이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표는 매매를, 경제권을 의미합니다. 매매를 하는 표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름의 수가 어떠냐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짐승이 누구죠? 현재 교환권의 수를 세워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즉 교환권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죠. 이 666도 나중에 또 알아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현재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런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자, 두 번째 짐승이 되려면 자, 두 뿔이 있어야죠. 아까 힘을 나타내는 권세죠. 나라이고 또 첫 번째 짐승과 같은 권세.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나라이면서 그 종교에서 어때요? 큰 이적도 막 행하고 막 사람들 막 미혹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건 뭐래요? 로마 교환권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다. 이건 뭐예요?
경제력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는 날아야 돼요. 왜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사고 팔개를 못한단 말이잖아요. 자, 이런 나라인데 어떤 나라일까요? 그래서 현재는 네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유엔이다. 두 번째 짐승이 국제연합이죠. 유럽이다. EU, 유럽연합이다. 그 다음에 그림자 정부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미국이다. 자, 이 네 개가 굉장히 강력한, 그렇게 떠오르는데,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일까? 자,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알아가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1000년 동안에도 여러 유럽 국가 왕조, 즉 예를 들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크 왕국 이런 데서 황제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교황권은 그 시대의 황제와 항상 권력을 다투면서도 연합을 하여 교황권의 권력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권력으로 교황권을 반대하는 자들 처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란기에도 교황권은요, 어느 나라와 단체이든지 전 세계를 호령하고 권력이 있는 국가와 세력과 서로 연합하여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짐승이 어느 국가나 단체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견해가 많아요. 유럽연합이냐, EU, 아니면 미국이냐. 가장 많이 나오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다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 유럽 첫 번째 UN 국제연합이죠.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로 미천이 다 살아났다. 이런 식물 기구다. 누가? 유엔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UN 국제연합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무서운 핵무기가 개발되었고 이것이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투하됐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2차 대전은 종말을 고했어. 그죠? 그러나 이 원자탄의 출현은요, 모든 민족에게 위협적인 것이 되었어요. 네. 전쟁의 이 파괴력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핵무기 개발로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핵무기의 파괴력은 도시 전체와 전 세계까지 단지 수일 내에 파멸시킬 수 있게 된 걸 알았어요. 이런 핵무기의 공포 앞에서 인류는 자멸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1946년 국제연합 유엔이 탄생된 거예요. 국제연합은 처음에는 소수 국가만 구성되었지만 점점 성장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중요한 거는 왜 유엔이 태어났다고요? 핵무기 같은 것들을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얘기했죠. 자, 중국의 유엔 가입과 함께 주요 모든 국가와 대다수의 중소국가까지 이 국제연합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국제연합은요, 전쟁 방지에 있어서 무능력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엔은 창설 이래 수차례에 걸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을 해결할 수 없었고요. 또 중동 분쟁이 많았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여러 번 나잖아요. 그런 데서도 무능함과 무능력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세계 경찰로서의 한계성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결국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원자력위원회의 미국 대표였던 버나드 바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핵전쟁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에 무력한 현 상태는 유엔이 그렇다는 거야. 장차 세계를 암흑시대로 이끌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엔이 아주 별 큰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세계는 핵전쟁에 있어서 유엔의 해결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는 전쟁 외에 뭐 인구 과잉, 기아, 그 다음에 공해, 질병, 테러 이런 문제로 다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유엔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아까 코로나도 뭐라 그랬죠? 역부족이다 그랬죠? 자, 그러나 유엔은 실제로 움직이는 배후가 또 로마 교황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 신세계 질서를 조성하는 그림자 정부가 배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견해들이 모두 음모론이라고 취급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체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든 세력들이 모두 관련이 있다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과연 유엔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짐승이 될까 안 될까요? 네, 거의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이번 유럽연합을 볼까요? 자, 유럽연합 두 번째, 과연 유럽연합이 두 번째 짐승이 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유럽연합국은요, 유럽연합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나오는데, 유럽연합이 탄생된 이 배경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제가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유럽이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이유는, 로마의 멸망 이후에도 전 유럽 국가, 즉,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에서 교황은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황제와 항상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 유럽연합이 두 번째 짐승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은 중세기 1000년 이상 황제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긴밀하게 연합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교황이 황제를 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면서 황제보다 강력한 시기도 있었어요.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교황권은 역시 유럽연합국과 손을 잡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중세기의 영광을 제한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교황은 마지막 때도 로마 황제의 대관에 성공할 것이고 흩어진 로마 제국은 다시 강력하게 재건될 것이고 황제의 머리에 교황은 또 이렇게 대관 이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때 옹립한 황제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비로소 신흥 로마 제국이 재건되는 과정을 실제로 보고 있어요. 즉 유럽연합 공동체를 말하잖아. 이시. 처음에 이시를 출발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에서 성경이 예언한 저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90년대 탄생을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탄생했는데 2번인데 탄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유럽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그래서 이시라고 해서 이시로 출범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럽 경제 공동체가 출범되기 위해서 모인 회의가 뭔지 아세요? 로마 회의. 그리고 그때 체결된 조약이 로마 조약이에요. 왜 하필이면 로마 조약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원하는 유럽 공동체가 바로 신흥 로마 제국의 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에 로마 제국을 재건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재건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 세계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경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로마 조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요, 1000년 동안 하나의 유럽을, 즉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그죠? 사실 유럽 공동체의 출현이 있기 이전에도 로마 제국에 대한 옛 창수를 유럽인들은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 열망으로 마침내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로마 영광은 대단했잖아요. 로마 영향은요, 너무 광범위해서 서양 문화의 모든 면까지 젖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배너 같은 영화 알죠?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종교, 철학, 예술, 문학, 종교 등에서 어때요? 이런 곳에서 사라진 로마 영광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또한 역사 가운데 정복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옛 로마 제국을 다시 설립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죠? 자, 잠깐 볼게요. 한번 그거를. 자, 우리가 어떤 건 내용을 알아봤냐면, 자, 볼까요? 이 큰 신상 기억납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바벨론부터 쭉 해서 로마까지 왔잖아요. 역사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발가락, 발엔 뭐라 그랬죠? 여기 나온 것처럼 다니엘서 2장 40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죠? 철은 무슨 나라요? 강한 나라. 진흙은 무슨 나라예요? 약한 나라잖아요. 그죠? 여기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 나라인 것처럼 10개 나라로 분열되잖아요. 제국이. 하나의 제국이었던 것이. 근데 다시 합하지 않았어요? 합했어요? 합하지 않았어요. 합하려고 노력했어? 안 했어요? 엄청 노력했죠. 예를 들면 뭐 33년간 작센 전쟁도 이걸 서로 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페인 칼 대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정복해 나갔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랑스 루이 14세 막대한 재정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나폴레옹. 나폴레옹도 여러분 월터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패배해가지고 끝났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이거 누구죠? 진짜 히틀러야말로 거의 완성됐어요. 영국만큼 실패한 거 거기서. 그래가지고 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뤄졌습니다. 근데 드디어 짜잔짠 유럽이 합해서요. 유럽이 지금 유럽연합이 탄생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몇 개 국가라고요? 네, 28개 회원국이 모인 그런 무역으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요. 자, 이 유럽연합이 탄생을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유럽연합은 어떨까요?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유럽연합은 지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처음에 1957년 처음에는 단순히 6개 국가 간의 상호 경제협력기구인 EC로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마침내 더 발전해서 회원국이 어때요? 굉장히 많았어요. 28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때 국가 통합. 이 국가 통합이 뭐냐면 정치적 통합도 하자. 그 단일 대통령을 한번 세우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2005년 리스본 조약으로 28개국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단일 시장으로는 규모상 세계에서 가장 커요. 따라서 유로화의 힘은 그만큼 막강했지만 근데 2005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진흙 때문에 진흙이 뭐죠? 약한 나라. 28개의 나라도 약한 나라가 많아요. 자, 옛 로마 영토 안에 흩어져 있던 이 나라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자 그 안에 약한 나라들 때문에 갈등이 야기된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로마 시죠. 여러분 이때는 어때요? 노동자들 때문에 멸망한 거야. 그게 강하던 로마가. 그러니까 당시 로마 귀족들에게는 많게는 수천 명의 종들을 거느렸어요. 이 귀족들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거느린 종들의 숫자의 크기로 과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찬란한 문화는 그 노동자들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급했죠? 노예도 많이 생겼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그들은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노동자와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의 귀족들은 점점 사치스러워졌고 더 많은 건설과 건축을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따라서 로마의 경제는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북쪽의 가난한 게르만 종족들이 로마의 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주자들의 물결이 더 거세졌고 이미 수적으로도 수수가 된 로마 귀족들은 사치와 방탕에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고대 로마의 멸망은 노동자들의 문제, 약한 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럽연합도 과거의 로마 제국처럼 노동자 문제로 균열이 발전된 거예요. 그 뭐냐면 처음 유럽 공동체는 6개의 강한 나라, 즉 철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연합체는 노동 문제에 직면하게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끼리만 연합하면 자연히 노동 인력의 문제가 될 것이고 노동자 임금이 치솟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적인 물가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라들이 뭐 진흙이죠. 진흙을 유럽연합에 막 가입시킨 거예요. 그 결과 몇 개 나라? 28개 회원국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 철에 진흙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니엘서 2장 아까 뭐 어떻게 말하죠? 섞인다, 섞여도 어때요? 합한다, 안 합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국정을 철폐하고 단일 화폐를 사용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많은 패단이 발생합니다. 철 같은 강한 나라와 진흙 같은 약한 나라 간의 갈등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월한 국가들은 열등한 국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분담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파산한 그리스 그렉시트가 뭔지 알죠? 그렉시트. 그리스 나라가 유럽을 탈퇴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분담금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강한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 경제력이 점점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약한 나라에 재정을 투입해야 파산이 면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누가 투입한 거예요? 강한 나라가 이제 투입한 거죠. 그러자 그들 국가의 보수층, 귀족층이란 말이에요. 불만이 터져난 거예요. 유럽처럼 귀족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드뭅니다. 지금도 귀족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2016년 브렉시트.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브렉시트. 영국 이시에 탈퇴하는 거. 이것까지 초래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이들은 젊은 층이었지만 지지했던 대부분은 나이 많은 보수파였어요. 그들은 옛날 영국의 경제력을 다시 재현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투표하는 날, 투표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시에서 탈퇴할까 말까 이거를 뭘로 한 거예요? 국민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투표하는 날이요. 어땠냐면 수백 번 이상의 번개와 천둥이 치고 폭우로 인해서 런던이 물에 잠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 많은 보수파들의 투표수가 적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근데 웬걸 참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대 42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거예요. 네. 향후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도 탈퇴하자는 보수파들의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 그대로 철과 진흙의 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혼란, 분열, 경제적 약화 등등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유럽연합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을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네 가지 해석 중에 세 번째는 뭐죠? 그림자 정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뤘죠? 예, 비밀 조직, 뭐 신세계 질서, 소수 엘리트, 검은 세력. 근데 이런 어때요? 그림자 정보 이런 엘리트는 이미 누가 잡고 있어? 교황이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미 교황이 다 잡고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회, 제수이시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잖아요. 모든 비밀 조직들은 모두 예수의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며 교황의 기사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침례교 역사가인 데이브 헌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은 수천의 비밀 요원을 세계 곳곳에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콜럼버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오프스데이 그 밖에 다른 집단들을 포함한다.
바티칸의 정보력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력은 세계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비밀 요원들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정보국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해요. 이들은 전 세계에서 매스컴, 식량, 에너지, 은행, 정치, 권력, 예술 등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세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 세력은 이미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교황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수잇 아래에 이런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로 그 뒤에는 교황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자, 네 가지 예술 중에 이제 이미 세 번째는 그죠? 교황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거 아는 거예요? 당연히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미국. 과연 미국이냐라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 두 번째 진짜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땅에서 올라와야 되고요. 어린 양 같고 두부 있고 용처럼 말하고 또 권세가 많고요. 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이적으로 미혹해 하고 첫 번째 짐승을 어때요? 만들어주고 생겨주고 경배하게 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해요. 자, 이런 특징인데 잘 보시다. 짠. 자,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근데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5절 뭐라 그랬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물을 뭘 표현합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많은,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뭐예요? 인구가 많은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네. 근데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땅. 그러니까 인구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뜻은 바다와 반대야, 반대.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딜까요?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별로 없는 땅. 자,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문 지역을 상징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요? 예. 자, 추론하는 방법 알겠죠?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자, 여기 보면 어리다는 뜻이 뭐예요? 천진난만을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둑불은 두개 권세, 용처럼 말하다, 힘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자,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여러분, 유럽의 청교도들과 수많은 개신교도들은요, 중세기에 교황권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중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죠? 성도들이 5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자, 이런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몰려왔냐면 신대륙에 몰려온 거예요. 뭐 타냐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라는 배, 또 다른 수많은 배를 타고요. 여러분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야, 미국. 신대륙. 여러분 다시는 종교의 핍박 없이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해준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죠? 미국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세워지거나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인구가 별로 없는 황무지 같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주하고 개발해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1620년 11월에 102명이 청교도 매우 플라워를 타고 오는 신대륙에 도착한 이 광명을 보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 이들이 바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예? 그래서요, 미국은요,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인구가 별로 없는 신대륙에 세운 나라입니다. 또한 왕권이 없이 민주공화 정치를 구현했고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어린 양처럼 일어난 나라예요. 미국은요,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이고 헌법에 기독교 이념이 들어간 최초의 헌법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다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에 적용시키면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탄처럼 나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 같은 기독교 정신을 버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교황권과 연합하는 세력으로 변모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건국 당시만 해도요, 미국은 세계에서 아주 별로 약한 존재였고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약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미국이 장차 용처럼 말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온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몰락한 후부터는 미국이 온 세상을 향해서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감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자, 미국은 독립기념일 아시죠? 1776년 7월 14일에 여러분, 독립을 한 그때 시기란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미국의 헌법 제1조가 뭐였냐면요. 자, 왕이 없는 민주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란 국민에게 속한 것이며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인 것이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의 최초로 국민이 왕이 주인이다라는 거 처음 최초로 나온 거야 이게. 헌법에 실린 거. 그 다음에 2조는 뭔지 아세요? 2조? 여러분 2조에는 너무 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세상에 종교적 자유가 있다. 예? 여기 보면요, 의회는 어떤 종교를 세우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최초 이것도. 종교의 자유가. 그리고 교황이 없는 국가. 이걸 추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뭡니까? 건국 당시만 해도요, 어때요? 건국 당시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미미한 존재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무도 미국이 장차 용처럼 말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고 부상한 거란 말이에요. 용처럼 말하는 강대국이 됐어요. 현재는 어떠냐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 정권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보유무역주의, 자국 이익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할게요. 왜냐면 여러분 열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자 미국이 1위잖아, 그죠? 1위. 그 2위가 어디예요? 중국이야, 중국. 패권전쟁.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중국은 자국 내 안보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 기업들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어요. 반면에 미국 내 IT 기업들은 중국에서 또 차단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SNS, 구글의 유튜브 아시죠? 그 다음에 트위터 알아요?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요, 중국에서는 철저히 차단됐어요. 사용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남의 나라 직접 개성권을 무시하고 카피해서 샤오미 같은 기업을, 정부 IT 기업이란 말이에요. 세우고, 통신기업이에요. 또 다른 나라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했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국 내 보안을 이유로 미국 IT 기업 진출을 막았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이 그런 이유로 중국 IT 기업인 화웨이 아시죠? 이거 제지했고, 뭐 틱톡, 위챗 이런 것들을 규제한 거예요. 미국에서 똑같이. 이것이 무역전쟁이죠. 이런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무서움과 국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역사상 미국만큼 초강력 패권주의 국가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파워가 있는 나라가 고대 로마였어, 로마. 지금까지 역사상.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끼친 나라는요, 어디냐면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정도였어요. 그래도 굉장히 컸죠, 그때도. 그래도 동북아시아는 사실상 중국 문화권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는 또 식량을 자급자족을 못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도 현재 미국만큼 초강력 파워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경제 발전력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소비 시장을 갖고 있어요. 또 군사력도 역대급이고요. 자급자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에 수출도 가능한 농업 생산력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미국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전 세계 문화시장도 석권하고 있고 지하자원도 최고예요. 몇 년 전에는 석유를 대체할 셰일가스까지 상용화해서 개발에 성공해서 생산량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국제 유가가 급속히 하락한 이유도요. 바로 천연가스로 큰 수를 빵빵 치면서 졸고 노릇하던 러시아가 기가 죽었고요. 이런 이유도 바로 미국에 뭐가 났다고요? 셰일가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미국에 나온단 말이에요. 가스가. 또한 베네수엘라 폭망도 왜 폭망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많이 뽑아내니까 서울값이 다운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뭐만 있어요? 오로지 기름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는 폭망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 기축통화가 뭐죠, 여러분? 달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토록 역사적으로 군사, 농업, 경제, 문화, 과학기술, 자원까지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던 패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밖에. 오직 미국이 유리해요. 물론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다쳐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강대해요. 강대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거침없이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현재는 미국의 파워에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은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바라는 게 뭡니까? 패권 전쟁해가지고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절대로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서 두 번째 짐승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가요? 뭐였죠, 여러분?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환권을 위에서 우상을 만들고 권세를 받아서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막 경배하게 하고 아니면 죽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미국은 교환권과 연합해서 교환권을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교환권을 위해서 교리를 따르지 않는 참성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태어난 나라인가요? 그렇죠. 중세기 유럽에서 교환권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온 청교도 신자들에 의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니까 교환권을 피해서 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1919년에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첫 만남이 있어요. 누굽니까? 28대 윌슨, 28대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베네딕토 15세 교황을 축복해냈어요. 자, 만났어요. 자, 두 번째 더 발전됐죠? 1959년에 누굽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누굴 만났습니까? 요한, 그죠? 2세. 그죠? 교황을 23세인가? 이건 23살이라는 뜻이죠. 네. 요한 23세. 요한 23세를 만났잖아요. 그죠? 점점 가까워진 거라 쉽게 말하면 그걸 내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세계가 유동을 친 시기를 거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9년 바티칸을 찾아 요한 23세의 교황을 만났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러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청교도주의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의 특성상 당시까지만 해도 뭐가 있다고요? 반카톨릭 정서가 심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교황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1963년 드디어 케네디와 요한 바울 6세가 만나요. 그리고 1979년에는 누가 만납니까? 카터 대통령과 또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남을, 자, 요한 바울 2세 교황은 1979년 최초로 카터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어딜 방문한 거예요? 짜잔짠, 드디어 백악관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요, 독실한 개신교 침례교 신자인 카터 대통령은 미국민은 교황의 백악관 방문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환영했어요. 둘의 만남은 1984년 미국과 바티칸의 공식 수교에 물꼬를 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했단 말이에요? 수교했단 말이에요. 수교. 어디와? 바티칸과. 그죠? 근데요, 짜잔짠, 드디어 요한 바울 2세 교황과 레이건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 만난 걸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신성한 동맹. 이 신성한 동맹이 누구와 동맹한 거예요? 그렇죠. 교황과 레이건 대통령과의 신성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맹해가지고 소련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잖아요. 네,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죠? The Holy Alliance. 신성한 동맹, 연맹. 야,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서로 대립도 많이 했어요. 전쟁도 많이 했고요. 이게 교황의 특징이에요. 옛날 유럽에도 중세기 때도 어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클린턴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방문 시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에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한다 그랬어요. 2004년 누가 만났습니까? 부시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2015년에는 누굽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더 발전돼가지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번 방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인 유엔에서 뭐 한다고요? 연설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2017년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또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누구랑 만났습니까? 현재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드디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미국과 교황이 가까워지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교황권을 일관적으로 적기설하고 지목해왔잖아요. 이 참성도들은 이러한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서 이주해온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교황권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단 말이에요. 특히 2015년 아까 말한 교황 프란치스코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사실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는 사실은요, 미국과 교황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2015년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15년 6월 14일 타임지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였냐면 교황 프란치스코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데 열쇠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미국 정치계의 천주교 황금교 같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통령도 천주교인이고 또 6명의 대법관도 천주교인이고 또 하원 의장도 천주교인이고 또 의회의 수많은 사람들도 뭐예요? 국회의원들도 천주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기독교보다 천주교인 성도가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제 천주교 국가가 되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교회가 교황을 환영해요. 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 볼게요.
자, 교황 바울로 2세와 금요일에 만나고 있던 미국의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들의 수장들은 더 큰 연합으로의 길 위에 이정표로서의 그들의 폭넓은 첫 대표자 논의를 환호하며 맞이했다 그랬죠. 누가? 개신교들이. 또 연합 감리교도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총장인 도널드 존스 목사는 그것을 세기의 가장 중요한 에큐메니칼 운동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쉽게 말하면 통합의 통합. 천주교와 기독교 통합, 또 신두교, 불교 통합. 다른 말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뭐예요? WCC. 이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개신교 교회가 교황의 신자가 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크리스천 처치의 세계 교회 통합 관료인 인디애나폴리스의 폴 크로우 주니어 목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이끌고 계시며 미래를 여는 세계 통합 교회주의의 새로운 날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완전히 연합이에요, 그죠?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예요, 전 세계에. 자,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나는 나의 신앙들이 근본적으로 정통 로마 가톨릭의 그것들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대단. 그리고 또 맥거스 목사. 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요한 바울 2세에 대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하나.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미국과 바티칸의 교황권의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미국 대통령, 의회, 정치권이 환영하고요. 미국 국민들이 환영하고, 개신교 목사와 지도자들이 환영하고요. 교인들도 모두 교황과 연합을 환영하는 거예요. 네.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교황권을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교황권을 중심으로 종교연합을 진행해. 누가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들이. 미국이 그렇다, 미국이. 네, 여러분, WCC와 종교연합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방송할 겁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요.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이라 해석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 해석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였습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저도 미국에 생각해요. 뭐, 그림자 정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럽이 또 강대해져가지고 미국처럼 미국보다 더 강대해지면 유럽도 가능해요. 유럽연합, EU, 유럽연합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칩시다.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시록 시선적인 말씀 그대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라는 말씀처럼 짐승이며 적극적인 교황권의 권세가 중세기보다 더 강력하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대국 나라들과 서로 연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땅의 백성들이 환영하고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적의 정체를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누구도 알아야 됩니까?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근신하고 깨워서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분별해서 대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